주역을 오늘 한참에 주역을 많이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맛보기, 여러분들이 주역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의 실체, 여건이 된다라면 2022년에 주역으로 본 2022년,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한번 더 할지라도 한번 얘기를, 운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화천대유하고 또 천화동인, 어떤 사람은 주역의 모독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떡보에 주역이 뜬다고도 하는데, 화천대유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천화동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여러분들 그걸 알 겁니다. 화천대유는 확 떴다가 한 번에 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 맞죠? 확 떴다가 한 번에 가는구나. 천화동인은 화천대유에 끼어서 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화천대유의 그 의미가 정말 큰 의미인데, 화천대유의 의미가, 그러면 그런 이름을 지면, 좋은 의미를 지면 부자 될까? 그럼 너무 누구나 다 이름 잘 져도 부자 돼버리지? 맞습니까? 장명의 의미가 있을까? 까지를. 제가 한 역할들이 많습니다. 장명도 그렇게 말로만 얘기하는 장명들이 진짜 검증 가능한 장명법을 개발했고, 그래서 장명이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까지를 검증시켜 놓고 있고, 현재 동양과 서양, 아까 했던 동서양을 통틀어서 60% 70% 이상을 규칙적으로 성공과 실패의식을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90% 가까이, 90% 이상이기도 하고 전후로 성공과 실패의식을 예측할 수 있는 동양 미래예측학을 유일하게 개발하기도 하고, 음양우행이나 사주명리학이 뜬구름잡는 학문을 전부 다 정리해서 그 동양 미래예측학으로 승격시킨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주역이나 사주명리는 그렇게 못 맞추라, 잘 맞추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안 맞고, 규칙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안 맞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봅시다, 여러분. 주역이 있고, 여기 이게 성남에 뜨는 화천대 참, 이게 주역의 64개라는 건데요. 요 앞에 있는 괴가 요 긴 짝대긴 양이요, 끌어진 건 음이요, 양이요에서 요거는 총 위에 3개가 한 괴, 밑에가 한 개에서 괴가 2개가 합쳐져서 하나를 이뤘다 해서, 크게 이루어졌다 해서 대성괴, 따라서 대성괴. 이거는 주역이 여기 소성괴 2개가 합쳐져서 하나를 이룬 거예요. 위에 걸 뭐라고 부르냐, 따라서 화. 이걸 정확히 지금 이희화라는 우리 한학자도 있었죠. 이희화라고 하고, 여기는 따로 건의천. 이게 화와 천이라는 게 이름이에요. 그게 이름인 거고, 하나씩의 이름이, 화와 천이 합쳐져서 대유란 이름을 또 갖는 거야. 화와 천이, 그러니까 최와 수년이 합쳐져서 최수년, 이렇게 이름이 같듯이, 그러니까 화하고 천은 그 본질 내용인 거고 대유는 이름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합해서 화천대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괴를 칠 때 뭐냐, 대유괴, 대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주역은 굳이 치면 8가지의 상징물을 가지고, 8가지 상징물을 몇 가지 상징물? 천하의 8가지 상징물이에요. 그 8가지는 4가지가 기본이 돼서 그걸 음양으로 나눈 게 8가지인 거예요. 4가지 상징물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음양으로 2가지로 나눠서 8가지의 상징물을 가지고 거기다 기호를 표시해서 각각 2개씩을 겹쳐요. 그러면 8개를 2개씩 겹치는 걸 따지다 보니까 88 및 88, 64라서 64괴라고도 부릅니다. 8괴라고도 들어봤고 64괴라고 들어봤죠. 8괴는 기본적인 8개를 얘기하는, 그래서 뭐라고 하다 소성괴, 따라서 소성괴. 8괴는 기본 8가지 괴를 얘기해서 지구상의 8가지 사물을 상징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기호를 표시한 거예요. 그냥. 그것이 바로 8괴인 거예요. 그 8괴를 곱하기 해서 88, 60세, 64를 만들어서 이뤄서 2개씩 만들어 놓은 괴가 64괴라는 거예요. 그래서 64괴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대성괴를 얘기한다, 소성괴를 얘기한다. 64괴는 대성괴를 얘기하는 겁니다. 2개를 합친 거. 8괴는 소성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원재료가 되는 괴는 몇 개다? 8개인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음양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음양의 법칙은 주역이 만들어질 때는 음양의 법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음양은 가장 기본 원칙이다 보니까 주역이 그 원칙에서 만들어진 건 사실이에요. 원칙이 아니라 그 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거지,
음양의 원칙으로 주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음양의 원리가 주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역을 음양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음양은 모든 만물을 상징적으로 보이죠. 만물, 사물을 인식할 때 밝었네? 낮에네? 어둡네? 이렇게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낮이냐 밤이냐 해가 떴냐 안 떴냐 가장 기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상징물, 두 가지 현상, 이미지 같은 개념 혹은 상징, 이 개념이 바로 음양이라는 거예요. 이진법이죠. 이걸 통해서 좋아 나빠 상대적 개념이 형성이 되고 남자 여자 크고 작고 이것들이 음양이라는 학문으로 나중에 시작해서 음양의 상대적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동양 모든 문화나 학문이나 수학이나 이런 분야의 근본이 되는 음양설이 후일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역이 만들어질 때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주역은 주역 다시 한번 주역 이 화천대유 이것 때문에 떴습니다만은 천화동인은 또 뭐냐? 요 천화동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 거야. 밑에가 천이고 위가 하면은 그걸 또 동인이라고 불려요. 주역은 64개의 순서로 갈 때 앞으로 놨다가 뒤집었다가 또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런 식으로 개를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치면은 64개 중에서 얘가 화천대유가 14번째 몇 번째? 천화동인이 13번째 몇 번째? 13번째, 14번째 개인 겁니다. 그래서 천화동인 다음에 화천대유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럼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인 거 어느 게 원인이 될까? 천화동인이 원인이 돼서 화천대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을 공부한 사람이 진 건데 저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의 의미 속에는 명분, 사소한 이익을 취하는 거다, 큰 명분을 취하는 거다. 작게는 이 대유의 의미는 크게 큰 대자에다가 있을 유자인데 크게 가진다, 크게 이룬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많이 가진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다는 의미를 써먹은 거야. 근데 그 안에 포함된 내포된 건 뭐냐? 하늘 위에 태양이 떠 있듯이 하늘 위에 태양이 떠 있으면 그건 뭐야? 대명분이 밝은 거예요. 명분이 밝고 올바른 기준에서 움직일 때 찬란하게 빛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따르고 갖는다는 의미를 가진 건데 그건 어디 가고 많이 갖는다는 것만 따가지고 진 거예요. 주역을 볼 때 사람들이 깊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훑어가지고 공부하는 게 대충 본 거 가지고 좋은 의미만 갖다 쓰기도 하고 보이는 것만 하고 따지기도 하듯이 화천대유는 주역이 64개 중에서 많이 갖는다는 의미를 대표적으로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지. 천하동인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동인, 조직을 만들거나 사람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뜻 있는 사람이 명분을 세울 때 따라가서 조직이 된다든가 이런 개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을 크게 도모하려면 첫째 동인이 돼야 돼요. 동인이 잘 되면 그때면 대유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인과 대유를 두 가지는 큰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여기까지 먼저 얘기했고 주역의 전체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또 드려볼 겁니다. 이게 화천대유 건물이라고도 하네요. 뭐 그렇다고 칩시다. 뭐 그걸 이게 화천대유라고 하니까 화천대유. 천화동인 반대이기도 하고. 먼저 우리가 조금 더 공부 측면에서 동양 오술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명, 복, 상, 산, 의. 명학이라고 해서 천명, 그래서 하늘부터 비워든 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복, 점친다 할 때 점복, 세 번째는 상, 관상, 풍수지리 같은 것, 세 번째는 산, 돛 닦는다, 사내가 돛 닦는다, 다섯 번째는 의, 한의학 이런 것들이 동양 오술. 이것이 동양의 5가지 술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의학은 한의학으로 벌써 빠져서 제도권에 들어갔고 이 도는 아직도 도사들 돛 닦는 식으로 산에 가면 아직도 갖고 돛 닦는 분들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이 명이 천명, 하늘부터 부여받은 거에서 사주명리학 같은 자연의 이치를 따지는 거죠. 여기서 천명이라는 것은 진짜 하늘부터 무슨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 점친다, 주역. 이 점치는 학문의 대표적인 게 주역이다. 주역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점학의 제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주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거냐고 볼 때는 점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대자연의 이치를 시간의 흐름 선상에 따라서
대대한 이치가 변해가는 사회 현상들을 아주 이치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주역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대전의 이치를 나열했다는 것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간다는 이치들인데, 정상적으로 갈 때 제가 주역에 64개가 주역에 따라서 몇 개 64개 했죠. 64개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앞에 30 뒤에 30개, 34개 해가지고 상경, 하경으로 나뉘긴 하는데, 둘째 쳐서 주역은 일단은 순서가 건군, 둔몽, 수송, 사비 이렇게 해서 하늘, 땅, 이렇게 하늘과 땅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어떻게 하냐? 천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열리면 처음에는 편안할까 어려울까? 혼돈일까 편안하고 탄탄할까? 하늘 땅이 열리면 아주 쫙하고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있을까? 아니면 어수선할까? 하늘 땅이 열리는 것은 아빠하고 엄마가 만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출산의 고통이 있어. 아기가 태어난다 칠 때,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세상으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위치가. 그럼 엄마 뱃속에 아기가 나올 때 아주 편안하게 놀러가며 나올까? 아주 인구의 고통을 겪을까? 엄마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죽느냐 사느냐 인구의 고통을 겪어요. 이게 둔이라고 하는 게 둔. 그래서 수레둔이라는 게, 이게 주역의 가장 어려운, 하늘 땅이 열리자마자 바로 두 개가 딱 나와. 건군 따라 건군 둔몽 수송사비 해봐. 따라 건군 둔몽. 주역을 공부해. 요 정도는 기본으로 알겠어요. 건군 둔몽. 처음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그 다음에 둔, 수레 둔. 아주 천둥번개치는 혼란한 시기를 겪고 나면은 이제 응애하잖아. 이제 응애하면은 현명에 아주 어리석어. 그래, 목매하지, 무지목매. 그게 몽깨야. 만물이 막 태어났을 때는 무지목매한 거야, 수수하지만. 그래서 그때가 몽깨. 그래서 깨우쳐 쥐어야 되는 거예요. 건군, 둔몽, 수송삽 이렇게. 몽롱하니까 애니까 그 다음 어떻게? 먹여줘서 키워줘야 돼. 이게 수입니다. 먹을 걸 주면서 키우는데 애들이 여러 명 있어. 먹을 걸 줘. 그 애들이 조금씩 크면은 그 먹을 거를 기다렸다가 내 것만 먹어, 남의 걸 뺏어 먹으려고 해, 서로. 그래, 그때부터 이제 내 거 싸우는 문제가 생기지. 거기서 송사건이 시작되는 게 벌써. 뭐니 이제 서로 내 거 싸우려니까 서로 싸우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럼 싸우는 현상이 생기려니까 여러 명이 있을 때 싸우려면 어떻게? 편을 갈리게 좋잖아. 서로 막 편을 갈리게 돼. 우리 편, 네 편. 거기서 우리 편, 네 편, 이제 편을 갈리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기가 막히게 주역의 자연에 빗대서 인간사와 자연 현상들을 하늘 천지 창조부터 나중에 하경은 진짜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만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런 모든 관계. 그래서 관계까지 쫙 나열하는 게 64개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순리대로만 간다, 순리 아니게도 간다. 순리 아니게도 가는 것들을 또 만들어 놓은 게 그 64개마다 64개가 이렇게 6개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뭐가? 이게 양, 양에서 이 짝대기가 총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를 효라고 불러. 뭐라고? 효. 그럼 효가 몇 개 있다? 6개 효에서 따로 6효. 6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4괴가 6효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효 하나하나에 사연이 변하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4 곱하기 6 하면 384효가 되는 거예요. 몇 개? 384효. 그러니까 64개를 8개의 기본계를 가지고 64개를 만들어 놓고 그 64개에 384가지의 변화 현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정상적으로 결혼하면 괜찮은데 결혼할 때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정상이 깨져서 어떻게 한다? 젊은 여자가 늘 나이 먹은 남자하고 결혼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럼 젊은 남자가 나이 나간 남자와 결혼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단계 갈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건들의 행위들을, 또 어떤 사람이 적당히 해서 사업이 성공을 했어. 그럼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오바를 했어. 오바하면 문제가 생겨. 그럼 문제가 생기는 과정들이, 이런 과정 하나가 생겨. 사건이 생기는데 이게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근데 쭉 보면은 대략 어떤 양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럼 몇 가지 가능성이 있네? 이런 양상들인데 이렇게 각각을 다 말해놓은 게 쉽게 말해서 그냥 사람들의 경우의 수를 384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경우의 수를 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사 살아가는 걸. 근데 사람이 다 그렇게 개편대로 살아간다, 안 살아간다? 안 살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들을 380가지로 나열을 쫙 해놓은 거예요. 이치들. 그 기가 막힌 건데 나중에 이걸 보면은 우린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딱 보니까 둘이 좋아하고 있어. 무지하게. 그럼 조금 있으면 우리 머리에 갈 수 있다? 조금 있으면 결혼하겠구나. 청첩적으로 할 수 있지. 그럼 뭐 결혼하는 거 우리 뭘 할 수 있어? 조금 있으면 아기가 오겠네?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써는 건데 갑자기 변수가 생겨. 남자가 바람을 펴버려 중간에. 그럼 어떻게 결혼하려다가 다른 사람하고 하겠지. 이런 변수들이 380가 효에 다 적어놓은 거야. 그런 것들을.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나열해 놓은 거야. 그거를. 근데 주역이 왜 그렇게 권위가 있느냐. 그 권위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역은 과거 시험 과목이었어요. 말하자면 그게 뭐냐. 우리 학력고사 과목인 것과 과목 아닌 것 차이가 있다 없다? 있죠. 그걸 우리가 뭐냐. 관학이라 관학. 유가 국가에서 유교 국가에서 따라 사서삼경. 사서삼경. 따라해보세요. 사서삼경. 사서가 뭐예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죠.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 이게 바로 주역인 거예요. 유교의 삼경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양은 유교가 있다가 또 뭐가 있었습니까? 도교가 있었다가 불교하고 도교하고 섞어서 둘이 왔다 갔다 했다고. 정치가 안정될 땐 유교가 주가 되고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는 도교가 좀 힘을 쓰고 중국의 기준을 칠 때지만 그런데 바로 도교의 삼현경 중에 하나 또 역경이야. 그럼 주역은 유교의 경전이면서도 어디 경전이다? 도교의 경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또 추앙을 받았던 거고 유교가 상당히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황제나 통치자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리고 현실에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합리를 벗어난 약간 현실을 벗어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카발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음양우행설이나 주역 같은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역을 그런 신비 쪽 내지는 하늘의 명분으로서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자께서 따라합시다. 위편 3절. 위편 3절. 가죽끈이 몇 번 끊어진다? 3번 끊어질 때까지 읽었다. 왜 가죽끈이 끊어져? 책이긴데? 옛날에는 대나무에다 가죽끈으로 만들어서 죽간에다가 만들다 보니까 이 가죽끈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편이니까 두루마리처럼 폈다가 하도 많이 해서 3번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조금 더 넘어갑시다. 동양오술 중에서 이 주역은 어디냐? 명학은, 이 동양오술, 명학은 규칙에 의해서 뭔가 예측학으로 찾는 거고, 복학은 점, 이 복자가, 점복자가 뭡니까? 갑굴문에서, 옛날에 갑굴문 들어봤어요? 갑굴문은 뭡니까? 거북이 뭐 들어봤어. 거북이나 거북이 등뼈나 배, 껍질 아니면 소 어깨죠. 우골 이런 거에다가 보니까 글자 표시가 돼 있더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면 그 글자가 아니라 그런 걸 이용해서 점을 쳤더라. 그걸 그런다 막 써놓기도 했더라. 옛날에는 부족들이 큰 행사를 할 때 이걸 해야 될지 전쟁을 치러야 될지 물어볼 때 어떻게 했다? 불에 달군 돌로써 소 어깨뼈 같은 걸 지지고 우골이지. 그 다음에 거북이 등뼈나 배 껍데기를 불에 집어넣거나 지져서 갈라지는 틈새를 가지고 점을 친 겁니다. 그 갈라진 틈새가 이게 복자예요. 복자. 이 복자 앞에다가 여기 입구자를 다 붙여서 말로써 점을 쳐서 말하는 것을 점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주역이 여기에 대표적인 거예요. 주역은 논리적이고 상당히 논리적인 걸까? 이치적인 걸까? 아니면 신비적인 걸까? 주역은 대표적으로 신비적인 학문입니다. 주역은 논리적인 학문이 절대 아니고 신비적인 겁니다. 그런데 주역에 논리적인 요소와 이치적인 요소는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요. 규칙이다 논리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 5단계가 있다. 1부터 3번까지는 규칙적이고 2번은 규칙 아니야. 그건 규칙입니까? 아닙니까? 자, 공식을 적용하는데 3번은 공식을 다 적용해. 2가지는 공식 적용을 대충 해. 그럼 정답 맞아 안 맞아? 그럼 10단계에서 9단계를 규칙적으로 적용해. 하나만 적용하네. 그럼 맞아 안 맞아?
100개에서 99개를 규칙적으로 해. 하나만 살짝 적용하네.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이게 규칙인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재밌는 것은 5개에서 3개를 규칙으로 써도 규칙적이라고 또 얘기를 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논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양 역학에는 다 뜬 그림을 잡아. 근데 규칙을 몇 개 처용하고 규칙적이라고 말하는 게 논리를 몇 개 적용하고 논리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역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2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점치는 거고 하나는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점을 치는 거라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점을 치는 것,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이라고 질 때 주역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첫째는 뭐냐? 무조건 옛날에 가장 기본은 시초라는 50가지의 그 갈대 같은 게 있어요. 그 줄기. 그 50가지 줄기를 오늘 안 가지고 왔네. 그 줄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놓고서 그걸 나누고 쪼개서 여러 번 해가지고 64개 중에서 어떤 개를 뽑는 거예요. 지금도 주역을 점칠 때는 여러분 혹시 들어봤습니까? 아, 산통 깨졌네. 산통이 뭐예요? 산통. 여러분이 여기서 보니 이 산통, 이게 산통이죠. 이게 점치는 통인 거야, 사실은. 산통이 깨졌다는 것은 점치는 통이 깨졌기 때문에 미래를 안다 모른다. 앞일이 막막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 속에서. 옛날에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도 우리가 점을 통해서 물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많이 썼던 것이 이런 죽통, 이 산통을 많이 써요. 이게 바로 산가지 통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전화번호라든가 핸드폰 번호라든가 동전을 던진다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64개 중에서 어떤 특정한 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건 규칙이다, 규칙이 아니다. 끄집어내는 게 규칙이야? 산통 흔드는 거. 흔들 때마다 같은 결과, 다른 결과나. 이 사람은 흔들 때마다 다르지. 그러면 일단 그 규칙이 아닌가, 거기는. 그다음부터는 기가 막히게 규칙적으로 얘기를 해. 그럼 규칙이 아니야, 전체는. 처음에 뽑는 거는 규칙에 의존하지 않고 우연성에 그게 주역의 장점이라는 게 우연성을 통해서 뽑아. 그다음부터는 엄청나게 치밀하게 얘기를 해. 그럼 전체가 규칙적이 아닌 규칙이에요. 여러분 99단계의 공식이 있어. 처음 하나만 규칙 적용 안 해. 그다음부터 기가 막히게 적용을 해. 그럼 다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당연히. 이해 갑니까? 그러면 뭐야? 그러니까 산통을 흔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야? 신비가 되고 미신적처럼 신비가 되는 거예요, 주역의 점을 치는 거는. 근데 주역이 대단히 유명한 것들, 아까처럼 관악의 위치였던 것. 또 한 가지는 공부할 때 쉬운 게 권위가 있어, 어려운 게 권위가 있어. 주역은 옛날에 주역이 언제부터 형성됐냐? 복희씨라는 시대. 주역의 저자가 4명이 있다고 해요. 첫째, 태오복희. 우리 동이족의 가장 위라고 하지만 중국에서 가장 위의 사망오제 중에 으뜸을 치는 태오복희가 있어요. 복희. 그 복희씨가 주역의 64개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두 번째가 한참 뒤에 문왕, 우리 주나라를 통일하기 시작한 전쟁을 벌인 그 문왕이 그 옥에 갇혀서 64개의 괴 설명을 줬다 하는 거예요. 괴사. 그리고 문왕의 아들 중에 똑똑한 아들이 있어요. 주공이라고. 그 주공이 그 6개 육기 후에다가 설명을 붙인 거야. 여기까지가 주역의 원작자. 원작자는 복희고 그 다음에 문왕이 설명을 해. 복희는 그 당시는 기호만 만들어요. 기호만. 왜? 글자도 문자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대니까. 그 다음에 문왕이 거기다가 문자로서 괴에 대한 설명을 64개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하나 효를 주공이 해놨어. 그리고 뒤에 공자가 그거를 12기라는 10개의 날개 해가지고 해설서를 붙인 거야. 해설서를.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통틀어서 우리는 주역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하나 또 얘기를 해나갈게요. 일단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앞으로 좀 넘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어서 오세요. 자, 여기서 사주와 점과 주역과 음양오행 이렇게 할 때 사주는 출생 연월 사주팔자가 뭐냐? 우리 똑같은
사주팔자는 출생, 연월, 일시가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 뭐와?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간지로 표현하는 게 사주팔자입니다. 십간십이지로. 그리고 이 사주팔자를 분석해서 사람의 기륭학을 타진 학문이 사주명리학입니다.